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중국이 드디어 UFO를 만들어냈습니다. 얼마 전 중국에 나타난 UFO가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접시처럼 생긴 비행체가 도심을 가로지릅니다. 땅에서도 물 위에서도 거침이 없습니다. 사실 이 비행체는 선전 UFO 비행 접시 테크놀로지가 개발한 전동식 수직 이륙 비행 접시로 밝혀졌습니다. UFO가 아닌 비행 접시 모양의 전기 수직 이착륙 드론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비행 접시는 사람이 탑승해 조종하는 방식인데 중국 베이징 항공항천대학에서 3년 이상의 연구 끝에 개발했다고 합니다. 자세히 보면 12개의 프로펠러 날개가 조종석을 둘러싼 구조로 되어 있고 최대 시속은 50km, 높이는 최대 200m까지 비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공기 통로인 덕트 6개에 각각 2개씩 12개의 날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듯해 보이는 외관과 달리 비행 가능 시간은 고작 15분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허무하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결국 중국이 또다시 그럴싸해 보이지만 쓸데없는 물건을 만든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국의 많은 스타트업들은 그럴듯해 보이는 물건을 만들고 이목을 끈 다음 거액의 투자금만 챙기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최근 드론의 중요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점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 넘게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들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접경지뿐만 아니라 수도인 모스크바와 키이우를 겨냥한 드론 공격까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4일 러시아는 모스크바와 주변 지역을 습격한 드론 5대가 플라스틱 폭탄을 탑재한 채 우크라이나에서 날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보낸 드론에 각각 1kg 상당의 플라스틱 폭탄이 설치되어 있었고 자신들이 최신형 대공 방어 체계인 판치르 S1을 사용해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드론 공격은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일에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밤새 드론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서방으로부터 드론을 공급받고 있지만 러시아는 대체 어디서 드론을 공급받는 것일까요? 예상대로 중국입니다. 지난해 여름 이후 중국에서 러시아로 민간용 드론 수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러시아는 전투용 드론은 물론 민간용 드론도 중국에서 대량 수입해 전장에 투입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일본 니케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용 중국제 드론 37기를 수입했고 민간용 드론도 3만 기나 수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사용할 반도체도 부족한 중국이 어떻게 많은 양의 드론을 수출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알고 보니 그 배후에는 일본이 있었습니다. 니케이 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래 13개월 동안 러시아로 들어간 일본제 반도체는 약 14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본제 반도체는 중국을 비롯한 제3국을 거쳐 러시아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한다며 규제법을 내놓았지만 사실상 일본의 동참은 유명무실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은 겉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지만 뒤에서는 중국과 러시아에 반도체를 공급하며 이득을 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드론의 중요성이 대두되자 한국도 전장의 판도를 바꾸는 드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드론 10만 양병설까지 나왔습니다. 조선의 대학자인 이가 일본의 침략에 대비해 10만 양병설을 주장했던 것처럼 21세기 한국의 방위를 위해서는 10만 드론 양병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질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일회용에 가까운 드론은 무엇보다 양으로 승부해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실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선에는 24시간 두 국가의 드론이 떠 있습니다. 군인들은 드론이 머리 위에 뜨면 그 순간 포격이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드론이 계속해서 적의 위치를 추적해 실시간으로 포병에게 전송하기 때문에 한번 포격을 피했다고 안심할 수도 없습니다. 전투지역 위에선 정찰 드론이 날아다니면서 인기척이나 움직임이 있다면 바로 포격을 수행합니다. 이처럼 드론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왜 10만 대나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군사 전문 매체 브레이킹 디펜스는 드론은 양이 곧 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포탄은 한 발에 수천 달러가 들지만 목표를 타격하려면 여러 발을 쏴야 합니다. 하지만 드론은 한 대면 충분합니다. 무엇보다 교환비가 중요한 전장에서 드론의 가성비가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총알이나 포탄처럼 많이 있어야 한다는 뜻인데요. 영국의 왕립합동군사연구소는 지난 5월 러시아의 전술을 분석하는 보고서에서
우크라이나가 한 달에 1만 대의 드론을 잃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잃었다기보다는 사실상 소비에 가깝습니다. 대부분이 싸고 작은 상용 드론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전에서 드론은 소모품에 가깝습니다. 결과적으로 자폭 드론뿐만 아니라 정찰 드론, 폭탄 투하 드론 등 다양한 드론을 10만 대 정도 충분히 갖추고 있으면 실전에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우크라이나전을 보면서 최근 미 해병대까지 드론을 늘리고 AGM-114 헬파이어 미사일을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드론의 중요성이 커지자 반대로 드론을 방어하는 시스템 역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드론 양성뿐만 아니라 안티 드론 시스템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드론으로 공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안티 드론은 탐지, 식별, 무력화 과정을 통해 드론을 잡아내는 기술이며 나아가 드론으로 인해 야기되는 범죄, 테러 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무인 비행체를 사전에 탐지하고 무력화하는 시스템입니다. CUAS 카운터 언맨드 에크래프트 시스템즈 또는 대드론 체계로 불리기도 합니다. 안티 드론을 구성하는 핵심 기술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무인 비행체를 발견하는 탐지, 탐지된 드론의 종류를 파악하는 식별, 마지막으로 식별된 드론을 제거하는 무력화입니다. 무력화 단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드론의 총탄, 레이저 등으로 직접적인 물리적 타격을 가하는 하드킬과 전파 교란 재밍으로 드론과 조종자 간의 통신을 끊는 소프트킬입니다. 최근에는 하드킬도 소프트킬도 아닌 그물 포획 방식도 많이 사용됩니다. 포획의 가장 큰 강점은 기체 파손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불법 비행체가 무엇을 녹화했는지, 안에 어떤 기술이 적용됐는지 명확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오늘날 안티 드론 기술이 이렇게 각광받는 이유는 드론을 기존 대공 방어 체계에서는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군용 대테러용 방공 기술은 전부 대형 비행기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 방공 레이더는 대형 비행체가 아닌 소형 비행체는 잘 잡아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드론은 전투기처럼 큰 소음이 나지 않는 데다가 설령 운 좋게 찾아내더라도 하늘의 점처럼 보이는 드론을 기관총과 미사일로 맞히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날아다니는 드론을 격추하는 이 어려운 일을 얼마 전 한국이 해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드론 방어에 엄청난 신기술이 공개됐습니다. 현대위아가 국내 최초로 드론 잡는 안티 드론 시스템을 개발해 요격 시험에 성공한 것입니다. 지난 6일 충북 사격 훈련장에서 시행된 안티 드론 시스템 사격 시험에서 원거리에서 탐지한 드론을 격추하는 장면을 선보였습니다. 이번 시험에서 현대위아의 안티 드론 시스템은 원거리에서 탐지한 드론을 광학장치로 식별, 추적하는 기능과 소프트킬이 성공해 드론을 붙잡아둔 상황에서의 격추, 또 소프트킬 실패로 자유기동 중인 드론 격추 등 모든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특히 현대위아의 안티 드론 시스템은 드론 전파를 방해, 날지 못하게 하는 소프트킬 기능에 공중확산탄 ABM으로 드론을 직접 요격하는 하드킬 방식을 추가한 것으로 해외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독일의 방산업체인 라인메탈이 이 분야에서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그 외에는 뚜렷하게 두각을 나타내는 업체가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한국 기업들이 빠르게 치고 나간 것입니다. 현대위아의 안티 드론 시스템은 앞으로 또 하나의 방산 수출 효자가 될 전망입니다. 현대위아는 이번에 공개한 시험에서 드론을 어떤 상황에서도 무력화할 수 있도록 레이더를 통해 원거리 탐지를 할 수 있었고 광학장치를 이용해 드론을 식별하고 추적할 수 있었으며 재밍, 드론 통제권을 뺏는 스푸핑, 전자기파 등 소프트킬이 어려운 상황에선 하드킬을 통해 격추할 수 있는 등 다양한 기술을 선보였는데요.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차량형 안티 드론 시스템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납품에 앞서 마지막 시험 평가가 이처럼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앞으로 해외 판로 개척에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얼마 전 우리 군이 개발 중인 장거리 지대공 유도미사일 한국형 사드 LSAM이 공개됐습니다. LSAM 유도미사일은 200km 떨어진 서해 남부 무인도에서 발사된 표적 미사일을 탐지한 뒤 음속으로 날아가 서해 중부 해상에 정확히 격추시켰습니다. LSAM의 네 번째 요격 시험이 성공적으로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LSAM은 사전 포착 선제 타격, 공중 탐지 요격, 대량 응징 보복 등으로 이뤄진 한국형 삼축 체계 중 방어의 핵심으로 꼽힙니다. LSAM에서 탄도미사일을 탐지해 추적하는 시커 정밀 추적기와
탄도미사일을 파괴하는 직격 비행체 KVK-1B 컬른. 국내 기술로 개발됐는데요. 이와 비슷한 성능을 가진 무기를 개발한 국가는 현재 미국과 이스라엘 뿐입니다. 올해 초 UAE에서 개최된 IDEX 2023 방산 전시회 당시 이러한 기술력을 본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대통령은 LSAM에 커다란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에서 눈여겨볼 장면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하마스 특수부대가 이스라엘에 침투하는 장면입니다. 평화로운 오전 시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늘에서 수없이 내려오는 공수부대의 실체를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그저 바라보고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하마스 특수부대를 근거리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 그들이 타고 온 장비는 조악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고가의 낙하산도 아니고 아주 허술한 형태의 거대한 풍선이 달린 바이크이자 동력 패러글라이더였던 것입니다. 거대한 선풍기가 달린 바이크 위에 낙하산을 달아놓은 우스꽝스러운 형상이지만 하마스 특수부대원들은 이걸 타고 철책을 넘어 이스라엘을 급습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그 비싼 아이언돔은 싸구려 동력 패러글라이더들이 침투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자세히 보면 하마스 특전사들이 타고 온 바이크는 사실상 뼈대만 있는 2인승 바이크이고 기관총을 든 사수와 운전수가 탑승해 있습니다. 바이크 뒤에는 거대한 펜펜을 달아놨는데 바이크 위에는 낙하산이 펼쳐져 미끄러지듯 낙하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이 동력 패러글라이더가 실전에서 얼마나 유용할지는 미지수이고 바이크 뒤에 달린 펜이 공중에서 충분한 동력을 전달할 수 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마스가 이런 장비를 침투 작전에 채용한 이유는 이스라엘군의 촘촘한 대공 방어망을 회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가성비 측면에서도 상당히 효과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토록 자랑했던 아이언돔은 레이더로 위험 물체를 감지한 뒤 미사일을 쏴 격추하는 방식입니다. 통상 레이더는 낮은 고도로 날아다니는 작은 물체는 포착하기 힘듭니다. 하마스 조직원들은 레이더의 탐지망에 걸리지는 않을 만큼 낮게 날 수 있는 조악하지만 효과적인 기체를 만들어낸 것으로 보입니다. 하마스 대원들이 동력 패러글라이더를 타고 착륙하는 모습은 SNS 등을 통해 공유됐고 이 장면을 본 많은 사람들의 공포심을 자극했습니다. 영국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급습 당시 하마스 조직원을 직접 목격한 이스라엘 시민은 죽음이 이렇게까지 가깝게 느껴졌던 적이 없었다. 실존적 두려움을 느꼈고 이번에는 정말 모든 깨끗인 줄 알았다라고 당시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그런데 하마스 대원들의 침투 장면은 누구보다 분단국인 한국인들에게 커다란 공포감을 주었습니다.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에서 만일 북한이 저런 방식으로 침투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휴전선 일대의 방공망도 저런 식이면 무력화되는 것은 아닌가? 남의 일 같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아이언돔을 완전히 능가할 만한 엄청난 방공망을 이미 완성해버렸습니다. 얼마 전 한국형 스타워즈 기술로 불리는 레이저 대공무기가 개발된 것입니다. 이 레이저 대공무기는 드론 요격용 레이저포로 북한의 무인기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무기로 손꼽힙니다. 우리나라가 내년부터 레이저 대공무기를 양산하면 세계 첫 레이저 대공무기를 배치하는 국가가 되는데요. 미국도 레이저 대공무기는 아직 실전 배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미 해군은 2020년 고에너지 레이저 무기를 공개했고 다음에 미 해병대는 적어도 대공 레이저 무기를 개발해 소형 드론을 요격, 격추하는 영상을 공개한 바 있는데요. 미 공군과 육군은 각각 F-35 스텔스기와 스트라이커 장갑차에 출력 50kW급 레이저 무기를 장착할 예정입니다. 영화 스타워즈를 보면 우주를 날아다니는 전투기들이 레이저포를 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인기 게임 스타크래프트에서도 테란 종족의 레이저포는 가공할 파괴력을 보여줍니다. 공상과학 영화나 게임에서나 봤을 법한 레이저 무기가 실전 배치 단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빛의 속도로 이동하는 지향성 에너지를 이용하는 레이저 무기는 사실상 회피가 불가능해 드론 미사일 등에 대한 최적의 요격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특히 저고도에서도 강한 위력을 발휘하는 만큼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무기입니다. 최근 한국국방과학연구소 ADD는 레이저 대공 무기의 시험평가를 진행했는데 평가 결과 국방부는 레이저 무기에 대해 전투용 적합 판정을 내렸습니다.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것은 무기 체계 개발이 완료됐고 본격적인 양산과 실전 배치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레이저 대공 무기에 대한 출력 등 세부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소형 드론을 격추할 수 있는 20kW급으로 추정됩니다. 레이저 무기는 고출력 에너지를 표적에 집중시켜 파괴하거나 무력화하는 기술로서 레이저 무기의 가장 큰 장점은 초당 30만 km를 이동하는 지향성 에너지를 이용해 마하 8.02 극초음속 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습니다. 또 레이저 무기는 5.56 크기의 개인 소총 탄환보다 작은 영역에 대해서도 표적을 구분해 파괴할 정도로 정확합니다. 한국국방과학연구소가 레이저 대공 무기 블록 1 연구 개발 사업을 시작한 건 2019년부터였습니다. 2019년 당시 20kW 출력 레이저 빔이 1km 거리에 떨어져 있던 철판 표적을 뚫는 성능을 시연해 보였는데 이때 시연에 쓰인 표적은 북한 노동미사일이나 2014년 파주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와 동일한 재질로 제작됐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올해 9월 완벽한 명중률로 드디어 시험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레이저 대공무기는 사거리가 3km로 늘었고 레이저를 30회 발사해 3km 밖에 있는 무인기 30대를 모두 맞춰 100% 명중률을 기록한 것입니다. 국산 레이저 대공무기의 출력은 20kW로 통상 드론을 격추하는데 2050kW급 출력이 대전차 미사일을 파괴하는데 100kW급 출력이 순항 미사일을 무력화하는데 300kW급 출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앞으로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 II를 2030년까지 더욱 발전시켜 출력을 30kW까지 늘릴 예정입니다. 한국의 레이저 대공무기는 속도와 가격 경쟁력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레이저는 초당 30만 km를 날아가 극초음속 미사일보다 빠릅니다. 따라서 레이저를 피하거나 레이저 공격에 맞대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가격도 저렴합니다. 레이저 무기는 1회 발사 비용이 $1가량입니다. 사드 미사일 한 발이 110억 원이고 신궁 미사일 한 발이 2억 원인 것과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렴합니다. 현재 북한의 장사정포는 우리 수도권에 매우 큰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아이언 빔과 같은 레이저 무기로 방어망을 구축하여 북한 장사정포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게 되면 국민의 생명과 각종 자산을 보호함은 물론 대화력전에서 절대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이 주목받고 있는데 드론을 이용하여 동시다발적으로 특정 지역을 집중 공격할 경우에도 역시 아이언 빔과 같은 레이저 무기로 방어망을 구축하게 되면 기존의 단거리 방공무기 20발칸, 천마, 신궁에 비하여 매우 효과적으로 경제적으로 드론 공격을 격퇴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미국에서 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전력화되고 있는 육군, 해군, 공군이 각종 레이저 무기 AHEL, TALWS, 힐리아스, DEM-SHORAD 등 수준의 레이저 무기를 우리 항공기나 함정, 장갑차에 탑재해 각종 임무에 투입하게 되면 현재 운용하고 있는 재래식 무기와 더불어 월등한 능력으로 주어진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레이저 대공무기를 KF-21, K2, K9 레드백 장갑차의 방어 시스템으로 장착하면 더욱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드론이 근처에 오기 전에 요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내년부터 한국이 레이저 대공무기 양산에 돌입하게 된다면 레이저 기술의 최선두로 알려져 있는 미국, 이스라엘 이 두 나라보다 한국이 먼저 양산에 성공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러한 한국에 주어야 할 돈을 차입힐 미로운 인도네시아는 땅을 치고 후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기술로 만든 국산 전투기 KF-21이 우아하게 하늘을 찌를 날이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 방사청이 공격 능력 시험 비행에 잇따라 성공한 KF-21의 개발 일정을 앞당겨 내년에 양산 계약을 맺겠다는 계획을 밝힌 건데요.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앞서 3월 공대공 미티어 미사일 장착과 분리 시험을 성공한 데 이어 시제 3호기의 기총 발사도 문제없이 진행됐습니다. 이렇듯 전투 능력을 확인하는 시험을 통과한 KF-21은 첫 야간 비행도 성공하면서 비행과 위장에 적합한 색을 찾는 도장까지 세부적인 부분마저 순조로운데요. 그리고 내친 김에 방사청은 하반기에 진행하려던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이번 달에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으로 이대로 진행된다면 내년쯤이면 KF-21 양산 계약을 맺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 폴란드가 드디어 KF-21 공동개발국인 인니를 밀어내겠다고 폭탄 선언하면서 그야말로 발칵 뒤집어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양산 일정이 막 나온 KF-21 사업에도 참여하겠다고 공식 선언하며 그야말로 폭탄을 던졌는데요.
폴란드가 이렇게 크게 한방 내지를 수 있었던 건 한국 방산 업계가 보여주고 있는 미친 생산 속도와 납기 능력에 감탄했기 때문으로 이대로 간다면 KF-21 사업에서 인니의 퇴출이 확실하다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KF-21 개발 과정만 보더라도 현재 대한민국의 전투기 생산 능력만큼은 미국을 넘어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한국 특유의 미친 속도를 바탕으로 한 엄청난 효율성은 KF-21이 지나온 행적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어느 누구도 한국이 이번에 전투기를 처음 만들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할 겁니다. 그간 KF-21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속 돌파, AESA 레이더 비행 테스트, 무장 분리 시험 등 일련의 과정을 순조롭게 완수하며 조기 양산도 넘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일들은 미국조차 하지 못했던 전투기 개발 사례에서 이례적인 행보로 실제로 과거 유럽 국가들이 공동 개발에 나섰던 유럽 파이터 타이쿤조차 개발 과정에서 여러 가지 기술 허점을 드러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엄청난 속도의 생산과 더불어 기술 완성도를 자랑하는 한국의 전투기 생산 능력은 세계에서 군용기를 가장 많이 운용하고 있는 미국과 견주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폴캐스트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미국의 연간 전투기 생산 능력은 평균 150대로 한국과 비교하면 2.5배 많지만 미국의 록히드 마틴, 보잉, 노스럽 그루먼 등 세계 3대 전투기 제조사가 쓸려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KAI 역시 전혀 뒤지지 않습니다. 방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한국의 전투기 생산 능력은 미국을 이미 따라잡은 상태이며 심지어 유럽 3개국의 생산 능력과 합친 것과 이렇듯 한국의 전투기 생산 능력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를 수 있었던 건 전투기를 만드는 공정 하나하나 세심한 기술이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전투기 동체와 날개에 구멍을 뚫는 로봇인 대형 로봇 드릴 링 시스템 LRDS를 KAI에 따르면 통상 전투기 제작 과정에선 고온으로의 동체 형태가 틀어질 수 있어 용접 대신 구멍을 뚫고 몰트와 리벳으로 연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직접 전투기 동체에 구멍을 뚫는 게 극히 어렵다는 건데 전투기 한 개를 조립하기 위해 필요한 구멍만 17,000개에 달하며 날개의 경우 탄소 섬유 시트 80장을 겹쳐 만드는 만큼 한 번에 뚫는 게 불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사람이 구멍 하나를 뚫기 위해선 2분 34초 동안 3번에 걸쳐 뚫어야 하기 때문에 공정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KAI는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고자 순수 국내 기술로 LRDS를 만들어 전투기 생산 속도를 엄청나게 줄였는데요. KAI에 따르면 LRDS를 이용하면 사람이 뚫을 때보다 시간이 84% 이상 단축되며 심지어 LRDS는 구멍 위치를 표시하는 장비와 구멍을 뚫는 장비가 통합돼 더 효율적입니다. 또한 전투기는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정확한 조립이 생명인데 한국 방산은 이건 역시 국내 기술로 효율화시키며 완성도를 비약적으로 높였는데요. 실제로 KAI에 따르면 전투기의 전방 중앙 후방 동체를 결합하는 데에는 단 0.001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KAI의 경우 최종 단계에서 동체 자동 체결 시스템 FASS를 통해 완벽을 기한다고 합니다. FASS는 일종의 자동 운반 차량으로 11개의 레이저를 활용해 정확한 위치에 개별 조립된 전방 중앙 후방 동체를 일렬로 정렬하는데요. FASS를 도입하면 사람이 작업하는 것보다 정확하고 작업 시간도 80%나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항공기 생산 라인에 FASS를 도입한 건 보잉에 이어 KAI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한국 방산 업계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한국 방산은 여기서 더 나아가 전투기의 완벽을 추구하기 위해 접촉식 좌표 측정기도 개발하는 등 이 또한 KF-21에 적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최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자체 개발한 교정 시스템을 활용해 한국형 전투기의 부품 품질 검사에 사용되는 초대형 접촉식 좌표 측정기에 대한 교정을 끝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접촉식 좌표 측정기는 기계 산업을 포함해 우주항공, 자동차, 조선, 정밀기계 등 최종 품질 관리를 위한 측정기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 사용되고 있는데 한국은 이를 전투기에 활용해 엄청나게 미세한 오차까지 잡아내겠다는 심산입니다. 실제로 산업기술시험원이 개발한 교정 시스템 레이저 카본 레일 시스템은 10m 거리에서 약 10마이크로미터 수준까지 교정이 가능해 KF-21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최근 폴란드가 KF-21 공동개발국 인니에 미납금을 대신 내고
인니를 밀어내며 자신들을 끼워달라고 아우성인 상황인데요. 실제로 폴란드는 인니를 밀어내겠다고 직접 언급하면서 결코 가벼운 태도가 아닌 진지한 모습을 보이며 인니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앞서 한국은 납기 지연이 흔한 방산업계에서 폴란드의 K2 전차를 3개월이나 일찍 납품하면서 강한 인상을 남겼는데 이 일로 한국에 대한 신뢰도가 대폭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9일 방사청장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인도네시아가 6월 말까지 8천억 원 안팎인 연체 분담금 잔액에 대한 납부 계획을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또한 말로만 이뤄진 것으로 6월 말까지 계획만 그럴싸하게 제출한 후 실제로 납부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때문에 이렇게 말로만 납부를 하고 있는 인니를 당장 밀어내고 폴란드와 함께하자는 의견이, 그리고 이렇게 폴란드가 계속해서 한국과 접촉하자 결국 똥줄이 탄 인니에서 급히 미납금 가운데 400억 원을 납부하면서 갑작스레 사업 참여 희망 의사를 밝혀왔는데요. 최근 틀려온 폴란드 소식에 이어 KF-21의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자 뒤늦게 발을 담그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해도 소용없을 것으로 보이며 심지어 인니는 여전히 수천억 원의 미납금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수년간 차일피일 미뤄왔던 분담금을 100% 다 납부한다고 하더라도 그간의 인니의 행태를 볼 때 쉽게 받아주기 힘든데 이제와 찔끔 낸다고 폴란드가 있는 마당에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지 않을 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작년에 수십조 원대의 무기 수출 계약을 체결한 폴란드가 KF-21 공동 개발에도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하면서 판도가 뒤바뀌었는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인니가 내지 않고 있는 개발 분담금을 폴란드가 대신 내고 지분을 가져가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등 구체적인 진행 사항까지 공개됐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한국을 찾은 폴란드 국영방산업체 PGG의 흐바웻 회장이 KF-21 사업에 공동개발국으로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인니의 연체금 8천억 원을 대신 납부하겠다는 뜻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인니는 KF-21 사업 이후 2,272억 원만 납부하다 3년 10개월 동안 더 이상 돈을 내지 않았는데 작년에 94억 원을 추가로 납부한 데 이어 올해 400억 원을 더 낸 게 고작입니다. 상황이 이러자 폴란드 측은 인니의 연체 금액을 자신들이 대신 내고 KF-21 블록 2 버전부터 공동개발에 참여하고자 한다는 제안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1단계 무장개발이 막바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공대지 무장개발이 시작되는 2단계부터 폴란드가 나설 거라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조만간 PGG가 폴란드 정부를 통해 우리 정부의 공동개발국 참여 의향서를 전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방사청은 의향서가 접수되면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렇듯 추후에 PGG가 KAI 컨소시엄에 합류한다면 개발 비용 부담도 덜 수 있는 데다 유럽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 진출에도 추진력을 얻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 지금도 FA50을 오랜 기간 사용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KF-21에 엄청나게 관심이 폭발 중인 상황인데요. F-16을 도입하지는 않았지만 T-50 계열을 도입한 태국과 필리핀도 KF-21의 수출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미국의 F-35A 도입을 원하지만 정치 경제적 이유로 구매가 어려운 국가에도 KF-21이 대안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차세대 엔진 개발까지 염두에 두면 미국의 제안을 받지 않으면서 수출국은 더 늘어날 전망인데요. 실제로 미국의 승인 없인 엔진 등 장비가 제3국으로 이전될 수 없기 때문에 미 엔진이 적용된 KF-21을 수출하려면 미국에게 수출 면허를 받아야 하지만 한국도 독자 엔진 개발에 나서고 있는 만큼 이런 걸림돌 또한 없어질 거란 얘기입니다. 폴란드의 KF-21 개발 합류는 여러모로 매우 환영할 만한 일로 보이는데요. 이제야 KF-21 사업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어서 빨리 좋은 소식들이 추가로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인구수 2억 7,700만 명으로 세계에서 4위에 랭크된 인도네시아는 흔히 인니라는 약칭으로 불립니다. 인도네시아를 한자로 음차한 인도니서화에서 유래했죠. 아마 KF-21 전투기 사업 때문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분들도 계시겠지만 인도네시아는 사실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가진 국가입니다. 동남아 최대 인구수를 보유한 먹분에 포스트 차이나로 불리기도 하는데 무엇보다 인구의 43%가 25세 이하라는 젊은 국가라는 점은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젊은 층을 잘 공략하면 그만큼 오랫동안 주요 고객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많은 기업들이 인도네시아 시장에 공을 들이고 있기도 하죠. 특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한국의 입장에서 반드시 잡아야 하는 시장이기도 합니다. 영토도 어마어마한데 인도네시아의 특징은 15영개가 넘는 섬으로 이루어진 국가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섬 곳곳에는 어마어마한 자원들이 매장되어 있는데 특히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니켈의 경우 전 세계 생산량의 37%를 차지할 정도로 놀라운 수준입니다. 니켈 외에도 석탄, 주석, 동 매장량과 생산량이 세계 최상위권이고 동남아 최대의 석유 및 가스 생산국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최근 인도네시아가 이 거대한 자원을 한국에게 맡겨보기로 했습니다. 얼마 전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수교 50주년을 맞아 수많은 기업인이 자카르타로 모여 미래 핵심 산업과 공급망, 보건, 디지털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을 비롯해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등 한국 측 기업인과 약 20명의 인도네시아 기업인이 참석했죠. 그리고 이날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아리핀 타스리프 에너지 광물자원부 MEMR 장관과 핵심 광물과 유가스전 분야 연구 협력 및 추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아리핀 타스리프 장관은 선광재련 등 지질연 핵심 광물 재활용 기술에 큰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네시아는 2060년까지 니켈 등 핵심 광물 재활용 기술 개발 플랜트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 분야에 역량을 갖춘 지질연과 국제 연구를 희망했죠. 그런데 한국과 핵심 광물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은 상당히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최근 인도네시아는 무서울 정도로 자원을 무기화하고 있으니까요. 미국 지질조사국 UGLOSGS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2022년 기준 세계 최대의 니켈 생산국이며 총 매장량은 200만 톤으로 호주의 900만 톤을 앞질렀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2022년 전 세계 니켈 생산량이 2021년 273만 톤에서 20.88% 증가한 330만 톤에 도달했다고 밝혔는데 인도네시아가 48.48%인 160만 톤을 차지했죠. 그런데 지난 2020년 1월 인도네시아 정부는 니켈 원광을 수출하지 못하도록 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니켈리은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광물입니다. 전기차의 생명인 배터리의 성능을 결정하는 주원료로 니켈 함량이 높을수록 주행거리와 에너지 밀도가 개선되죠. 그래서 전기차 산업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니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니켈의 안정적인 확보는 필수적인 과제가 됐죠. 그런데 전 세계 니켈 생산 1위를 자랑하는 인도네시아는 지난 2020년부터 니켈을 원광 형태로 수출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대신 인도네시아 국내에 재련소를 지어 가공한 니켈만 수출하도록 했죠.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전 세계에서 니켈을 필요로 하는 모든 기업들이 인도네시아에 직접 투자를 시작했고 수출액도 30배 이상 커졌습니다. 이에 자신감이 붙은 인도네시아는 올해에는 알루미늄 원료인 보크사이트 원광 수출도 중단시켰고 내년부터는 주석과 구리, 금 등 다른 광물들에도 동일한 규제를 적용할 예정인데요. 인도네시아가 이렇게 자원을 무기화하고 전 세계 광물 가격이 급등하자 국제통화기금 IMF가 직접 나서 니켈의 수출 금지 정책을 단계적으로 폐쇄하라는 권고를 내렸을 정도입니다. 언드. 이에 인도네시아는 현대식 민주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디고 있죠. 인도네시아에 매장된 광물을 두고 감나라 배나라 하는 것도 우스운 일이지만 인도네시아가 이를 따를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인도네시아가 한국의 지질연과 협력을 시작한 겁니다. 광물이 풍부한 인도네시아는 자국 광물 산업 진출을 대가로 기술력이 동반된 투자를 유도하고 있는데 지질연은 이번 대화로 인도네시아가 광물자원 전주기 기술을 보유한 지질연을 핵심 광물 개발 및 재활용 공식 협력 파트너로 인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반둥공대 ITB와의 핵심 광물 탐사 개발 활용 공동연구 추진 및 공동연구센터 설립 업무 협약 MOU도 체결됐는데요. 지질연과 ITB는 2022년 11월부터 핵심 광물 탐사 개발, 자원 활용 성광재련 공동연구 협력을 논의해왔으며 이번 협약 체결은 그 결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앞선 9월 5일에는 이평구 지질연 원장이 인도네시아 에너지 광물자원부 산하지질국지 AI를 방문해 인도네시아 핵심 광물 공동탐사 협력 방안도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평구 원장은 천연자원 부국인 인니와의 협력은 니켈 등 전기차 배터리 핵심 원료는 물론 히토류와 흑연, 리튬, 바나듐 등 차세대 광물 자원 확보를 위해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며 이번 인니 정부 협력 성사는 국내 기업 진출 연착륙을 돕고 새로운 핵심 광물 공급망 확보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죠. 이러한 소식이 반가운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는 광물, 특히 전기차의 핵심 재료인 리튬 무역 적자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6월 리튬의 무역 적자는 50억 9억만 달러, 약 6조 7억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중국에서만 60%에 가까운 30억 달러 약 3조 9억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중국 의존도가 높은 국내 산업계엔 이 리튬이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미중 갈등이 심화하면서 중국은 히토류, 리튬, 니켈 등 자원을 반격 카드로 적극 사용하고 있는 상태로 그야말로 자원의 무기화를 열심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든 벗어나고자 우리 기업들은 이에 호주, 아르헨티나 등의 리튬 업체들과 파트너십을 맺거나 아예 광산에 직접 투자하는 방식으로 터십을 공급망 다변화를 꾀하고 있는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파트너 중 하나가 인도네시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이번 협력을 통해 중국 의존도를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다는 뜻이 될 수 있죠. 인도네시아는 2010년대 중반 이후 중국 위협론이 대두되며 대한민국이 탈중국 시도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 정책의 핵심 국가지만 그 위상에 비해 인도네시아에 대한 인식은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다소 떨어집니다. 한국과 무역 교류가 가장 활발한 베트남, 세계적인 관광대국으로 유명한 태국, 한국에 가장 인접한 영어권 국가인 필리핀, 국제적인 금융물류 중심지로 잘 알려진 싱가포르 등과 달리 인도네시아는 기본적으로 이슬람 국가라 문화가 이질적이고 한국에 체류하는 인도네시아인도 그렇게 많지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편이죠. 또한 인도네시아 경제는 이미 화교 자본과 일본 자본의 영향력이 강해 한국이 개입할 만한 여지가 비교적 적은 것도 한몫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를 단번에 바꿔준 것이 한류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은 한류 덕분에 인지도가 상당히 높은 편으로 동남아시아 최대의 한국 문화 소비국입니다. 드라마 가을동화, 겨울연가 등은 인도네시아어로 번역되어 공중파로 전국에 방영됐고 이후에 파리의 연인 등이 그 뒤를 이었으며 하레로 태양의 후예, 도깨비, 사랑의 불시착 등의 메가 히트작도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대형 도시에서는 한국 드라마를 상영하는 극장도 생겨날 정도라고 하죠. 인도네시아의 한국 콘텐츠 수입은 연간 약 2억 3억만 달러, 약 3억억 원가량으로 한국 가수의 노래는 인도네시아 음악 차트에서 언제나 상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지리적으로나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장악해야 할 중요한 시장입니다. 다행히 인도네시아는 제2의 한국이라고 불러도 좋을 정도로 한국의 우호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그런 이유일까요? 코로나로 한국 여행이 중단됐던 당시 한국 여행을 가지 못한 인도네시아인들을 위해 1억 5억만 명이 사는 자바섬에 한국 전통 한옥이 들어서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마을 이름을 북촌한옥마을이라 지었습니다. 즉 한옥이 빼곡하게 들어찬 한국의 북촌한옥마을을 인도네시아 자바섬에 조성한 겁니다. 15여 개의 섬으로 이뤄진 인도네시아라는 국가, 그리고 수도 자카르타를 품은 가장 큰 섬에 한옥마을이 들어섰다는 점은 꽤 의외입니다. 이렇게 한옥마을이 지어진 이유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젊은 층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전략이었다고 하죠. 한국 드라마나 K-팝의 영향으로 한국을 방문하려는 젊은이들이 인도네시아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하늘길이 막혀버리자 정부 차원에서 대리만족을 할 수 있는 박혀버리자 공간을 기획하다 북촌한옥마을을 짓게 되었다고 하죠. 기와집, 장독대까지 거울을 비춘 듯 똑같이 조성했습니다. K-팝과 한국 드라마 팬들이 한국을 가지 않고도 마치 한국에 여행 온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조성했다는 유수프 관리소장은 이 한옥마을을 기획하면서 인도네시아 곳곳에 한국을 모방한 공원이 있지만 자바섬처럼 한강과 같은 치탄두이강을 가진 곳은 없다. 그래서 가장 비슷한 분위기를 누릴 수 있다고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이곳에서는 한복을 빌려 입을 수도 있고 K-팝을 주제로 한 테마공원도 조성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장소가 됐죠. 문화와 기술을 광물과 교환하는 것, 우리나라처럼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게는 아주 이상적인 그림입니다.
특히 이번 기회를 통해 중국 의존도를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다면 그만큼 좋은 결과도 없을 겁니다. 문화 강국이라는 타이틀이 자원 빈국이라는 오명을 완전히 덮는 그날까지